진정한 친구 하나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다. 이 말을 예전에는 그저 좋은 말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정리된다는 뜻이겠거니 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말이 조금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많아서가 아니라 오래 남아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드문 일인지 알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랐고 학창 시절을 거의 함께 보냈습니다. 성격도 사는 방식도 잘하는 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달랐던 친구였습니다. 저는 늘 계획을 세우는 쪽이었고 그 친구는 늘 계획 밖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고 그 친구는 밖에서 뛰어다니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같은 교복을 입고 같은 교실에 앉아 있었지만 우리는 늘 다른 방향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로를 완전히 놓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잘 될 때는 크게 의식하지 않다가도 힘들 때면 꼭 그 친구가 떠올랐고 자주 연락을 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다시 연결되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친구는 늘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친구와 저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각자 부모가 된 뒤에야 비로소 이해하게 된 어떤 순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친구 덕분에 부모로서 또 사람으로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답 하나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평생의 친구를 만나게 된 건 아주 어릴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따라 낯선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이사 온 날 아침, 집안은 박스와 가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짐을 풀고 정리하느라 분주했고, 저는 그 틈에서 뭘 해야 할지 몰라 멀뚱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말했어요. 현정아, 엄마가 집 정리하는 동안 너 밖에 나가서 좀 놀다 와. 엄마, 나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돼? 나가봤자 친구도 없는데. 여기 먼지도 많고 정신도 없잖아. 너까지 있으면 엄마 일이 더 안 돼. 오다 보니까 놀이터 하나 있던데 거기 가서 조금만 놀고 있어. 엄마랑 아빠가 얼른 끝내고 데리러 갈게. 마지못해 운동화를 신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작은 놀이터가 하나 있었고 이미 제 또래로 보이는 아이들 몇 명이 모여서 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심했던 성격 탓에 그 애들 쪽으로 쉽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같이 놀자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죠. 결국 저는 놀이터 한쪽에 서서 그저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만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이들 무리 가운데 있던 여자애 하나가 제가 서 있는 쪽을 힐끗 보더니 손에 묻은 흙을 툭툭 털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주저함 없이 제 쪽으로 걸어왔어요. 그리고는 당당한 목소리로 제게 물었습니다. 너 누구야? 이사 왔어? 어? 오늘 아침에 이사 왔어. 아, 그래? 너 몇 살이야? 나는 7살이고 김주리야. 나도 7살. 박현정이야. 오, 잘됐다. 안 그래도 우리 지금 편갈라야 하는데 한 명이 모자랐거든. 같이 가서 놀자. 그렇게 주리는 제 손을 덥석 잡고 별일 아니라는 듯 아이들 무리 속으로 저를 끌고 갔습니다. 그게 제 친구 김주리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주리네 집과 저희 집은 생각보다 가까웠고 그날 이후로 우리는 거의 매일 같이 놀게 됐습니다. 주리는 여자아이였지만 남자아이 못지않게 활발했고 목소리도 크고 성격도 시원시원했습니다. 또래보다 덩치도 커서 웬만한 남자애들도 주리 앞에서는 쉽게 장난을 치지 못했습니다. 동네에서는 이미 주리가 골목 대장이었어요. 남자애들이 짓궂게 여자애들을 놀리거나 고무줄을 끊어놓고 도망이라도 치면 주리는 끝까지 쫓아가서 어떻게든 한마디를 하고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남자애들은 주리를 무서워했지만 여자아이들에겐 든든한 언니 같은 존재였죠.
주리는 어릴 때부터 공부보다는 밖에 나가 노는 걸 더 좋아했습니다. 해질 때까지 놀이터를 뛰어다니고 좀 더 커가면서는 노래방이나 오락실, 만화방을 신나게 누볐어요. 그런 주리와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까지 같은 학교를 다녔고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같은 반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주리의 성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공부는 여전히 뒷전이었죠.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저는 공부에 진심이었고 주리는 노는데 누구보다 진심이었습니다. 한 번은 시험이 끝난 날이었습니다. 마지막 종이 치자마자 아이들 대부분이 교실을 빠져나가던 날이었죠. 저는 가방을 싸면서 집에 가서 틀린 문제를 정리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주리가 제 책상 옆으로 와서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현정아, 시험도 끝났는데 뭐 할 거야? 나 집에 가서 오답 노트 좀 만들려고. 야, 박현정, 너는 오늘 같은 날도 또 공부를 하려고 그러냐?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놀러 가자. 주리야, 우리도 내년이면 수험생이야. 이제 너도 아줌마 아저씨 속 좀 그만 썩이고 공부 좀 해라. 두 분이 너를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알아? 그러자 주리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 마. 그리고 현정아, 사람이 어떻게 맨날 공부만 하고 사냐? 너 그러다 병난다. 그러지 말고 시험도 끝났는데 나랑 놀자. 이런 날은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다음 시험도 잘 보는 거야. 됐어. 너랑 무슨 말을 하냐? 그리고 나 용돈도 떨어져서 지금 차비밖에 없어. 돈도 없는데 뭐하고 노냐? 야야야, 그건 걱정 마. 오늘은 이 언니가 처음부터 끝까지 알아서 모실 테니까 너는 나만 따라와. 내가 오늘 네 스트레스 제대로 풀어준다. 주리는 제 가방을 낚아채듯 들더니 교실 밖으로 저를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제대로 반항도 못한 채 주리에게 이끌려 학교를 나섰죠. 그리고는 바로 분식집으로 가서 이것저것 시켜 배가 부를 때까지 먹고 노래방에 갔습니다. 주리는 마이크를 놓지 않았고 저 역시 처음으로 목이 쉬도록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집으로 갈 줄 알았지만 주리는 옷가게에 들어갔습니다. 평소처럼 아이 쇼핑이나 하고 말겠거니 했는데 주리는 이 옷 저 옷을 입어보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주인의 눈치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리야, 너 옷 살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많이 입어보는 거야? 대충 보고 나가자. 나 오늘 옷 살 건데? 여기 예쁜 옷 많다, 그치? 뭐? 옷을 산다고? 너 돈 있어? 있다니까 그러네. 현정아, 이거 봐봐. 보라색이랑 분홍색 중에 뭐가 더 어울려? 아, 모르겠다. 그냥 두 개 다 사야지. 주리는 평소와 다르게 이것저것을 집어들더니 계산대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조용히 물었습니다. 주리 너 진짜 괜찮아? 돈 어디서 났어? 다 방법이 있어. 걱정하지 말래도. 주리는 양손 가득 옷을 들고 가게를 나왔고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질 무렵 저희는 동네 골목 어귀로 들어섰습니다. 그렇게 주린의 집 앞에 다다르자 대문 앞에 누군가 나와 있는 게 보였어요. 바로 친구의 엄마였습니다. 아주머니는 저희를 발견하자마자 친구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시더니 잔뜩 화가 난 채로 달려오셨어요. 그리고는 친구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려치며 말씀하셨어요. 김주리, 네가 아주 미쳤지? 아주 우리 집 살림 거덜내려고 작정을 했냐? 아, 엄마, 아파. 아파, 그만 때려. 아프기는 해? 너 얼마나 더 사고를 쳐야 속이 시원하겠어? 어? 친구는 아주머니께 한참을 맞다가 더는 못 맞겠는지 제 등 뒤로 숨었습니다. 저는 친구를 등 뒤에 숨겨주고 아주머니께 말했어요. 아줌마, 진정하세요. 진정하시고 말로 하세요, 말로. 너 일이 안 나와? 정연아, 비켜봐. 제가 이제는 하다 도둑질까지 했다니까? 네? 주리가 도둑질을요? 그래. 집에 있는 믹서기며 선풍기가 왜 없어졌나 했더니 주리 저게 다 가져다 팔아버린 거였다니까?
저거는 딸이 아니라 왼수야, 왼수. 김주리, 너 이리 안 와? 용돈 더 안 준다고 그딴 짓을 해? 내가 너 그렇게 가르쳤어? 아주 오늘 너 죽고 나 죽어보자. 돈이 어디서 났나 했더니 친구는 집안 살림을 하나둘씩 가져다 중고 매장에 팔아버렸던 겁니다. 아무리 내 친구지만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주리는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아주머니의 손길을 피하면서 집으로 도망갔고, 아주머니는 그런 친구를 따라가며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참 동안 두 모녀의 잔소리와 고함은 멈추지 않았죠. 주리네 집은 늘 시끄러웠습니다. 친구가 부모님의 속을 썩일 때마다 딸을 혼내는 아줌마의 고함 소리가 온 골목에 울려 퍼졌어요. 집안에 바람잘 날이 없다는 말이 딱 맞는 집이었습니다. 공부를 안 하고 노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주리가 아무하고나 어울리는 애는 아니었어요. 선생님들 눈에는 모범생보다는 골치가 아픈 쪽에 가까웠지만 문제아는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학교에 꼭 소위 말해 논다는 애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곤 했습니다. 저희 반도 마찬가지였어요. 쉬는 시간마다 약한 애들을 괴롭히거나 만만한 애 한 명을 찍어놓고는 돈도 주지 않고 매점에서 먹을 것 좀 사오라며 심부름을 시키는 애들이었죠. 심지어 선생님의 눈을 피해 돈을 뺐거나 없다고 하면 뒤에서 욕을 하고 괜히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제 친구 주리는 그런 일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어요. 어디서든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꼭 끼어들어서 끝을 보곤 했습니다. 그걸 아는 논다는 애들은 주리가 웃음기를 싹 거두고 말하면 슬그머니 물러났습니다.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나중에 더 골치 아파질 걸 알았거든요. 눈이 돌면 아무도 말리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래서인지 그 애들조차 주리 앞에서는 함부로 굴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주리야, 너도 좀 참을 줄도 알아야 해. 그러다가 쟤네가 다른 애들 불러와서 진짜 큰일 나면 어떡해. 그럼 보고도 그냥 참으라고? 쟤네가 약한 애 하나 붙잡고 돈 뺏고 매점 심부름 시키는 걸 보고도? 난 그렇게는 못해. 너 반대로 생각해봐. 누가 나한테 그러면 너 가만히 있을 거야? 그리고 걱정 마. 쟤네도 다 알아. 착한 애들 건드리지만 않으면 나도 가만히 있는 거. 늘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자고 실없는 소리를 던지던 애였지만 주리는 적어도 비겁한 애는 아니었습니다. 겉으로는 거칠고 말도 험했지만 누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건 외면하지 않는 친구였어요.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 어느덧 주리와 저도 성인이 되었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대학교에 들어갔지만 공부하는 인연이 없던 주리는 바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3교대 공장 생산직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새내기로 대학교에 적응하느라 친구는 새로운 일에 익숙해지느라 서로 바빠서 한동안 제대로 얼굴을 보는 날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몇 개월이 지났을 때 오랜만에 주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약속을 잡았고 친구가 쉬는 날 제가 다니는 대학교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와, 현정아, 너네 학교 진짜 크고 좋다. 너도 이제 대학생 티가 좀 나는데? 학교 찾아오는데 힘들진 않았어? 응. 근데 대학교 근처에 맛집이 많다며? 오늘은 내가 쏜다. 이제 나도 돈 버는 여자야. 어제 월급도 받았으니까 근처에서 제일 맛있고 비싼 데로 가자. 저는 학교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주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얼굴이었지만 친구는 어딘가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어요. 일이 많이 힘들어서 그런가 싶었죠. 주리야, 일은 어때? 많이 힘들어? 진짜 힘들어. 나 살 빠진 것 봐. 현정이 너 부모님한테 용돈 받으면서 학교 다니고 공부하는 게 좋은 줄 알아. 대학생 됐다고 바람 들어서 놀지만 말고 공부 열심히 해라. 친구는 그렇게 말하며 평소처럼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웃음소리도 말투도 여전했지만 주리는 어딘가 단단해진 느낌이었어요. 그리고는 조금은 진지한 말투로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현정아, 내가 돈을 직접 벌어보니까 알겠더라. 알다니? 뭘?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말이야. 이렇게 힘든데 그동안 우리 부모님은 몇십 년 동안 매달 생활비 벌겠다고 힘든 것도 꼭 참고 허리가 휘도록 일하신 거 아니야? 예전에는 내가 돈 달라고 떼만 썼잖아. 지금 생각하면 너무 철이 없었던 것 같아. 오, 너 철들었다? 너는 진짜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해. 그렇게 이상한 짓 하고 다니고 사고를 쳐도 계속 데리고 살아주시잖아? 내가 네 부모님이었으면 진작에 쫓아냈어. 알아. 그래서 나도 이제부터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려고. 그 말에는 친구의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리는 직접 돈을 벌면서 철이 들었어요. 그리고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면서 번 돈으로 집안의 생활비도 보태고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집안일도 먼저 나서서 했어요. 그러는 사이 저는 대학을 무사히 졸업했고 운 좋게 바로 한 회사에 입사해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준비에 쫓기고 야근이 잦은 날에는 집에 돌아오면 씻고 눕기 바빴죠. 그러다 대학교 선배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 비교적 이른 나이에 결혼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도 태어났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부터는 하루하루가 정말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남편과 맞벌이를 하다 보니 아침마다 아이를 맡기고 출근했다가 퇴근 후에는 다시 아이를 챙기는 생활의 반복이었죠. 주말이면 밀린 집안일과 육아로 하루가 금세 지나갔고 누군가를 만나 약속을 잡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주리도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습니다. 일을 하다 만난 사람이었는데 말수는 많지 않지만 성실했고 손재주가 좋아 뭐든 맡기면 묵묵히 해내는 사람이었어요. 결혼 후 친구는 남편과 함께 자영업에 뛰어들었습니다. 시댁에서 오래 운영하던 당구장을 물려받으며 가게 운영 전반에 직접 나섰어요. 간판부터 내부 정비, 손님 관리, 직원들 챙기는 일까지 거의 주리가 도맡아 했습니다. 장사는 주리 체질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 상대하는데 거리낌이 없었고 말도 잘 붙였고 계산도 빨랐습니다. 무엇보다 손님 한 명 한 명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단골로 만들었죠. 당구장이 자리를 잡자 주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던 노래방을 인수했고 가게가 늘어날수록 주리는 더 바빠졌습니다. 당구장과 노래방을 오가고 밤이 되어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는 생활이었죠. 공부에는 소질이 없던 친구였지만 장사에는 분명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주리가 손을 대는 가게마다 조금씩 살아났고 그만큼 친구의 하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어요. 나중에는 제가 연락을 해도 통화를 제대로 할 수조차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다 친구는 식당까지 개업했습니다. 회사에서 막 퇴근하던 중이었는데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주리야, 어쩐 일이야? 너 지금 한창 바쁠 시간 아니야? 잘 지내고 있었지? 나 이번에 식당 하나 더 개업하게 됐어. 그래서 그 소식 전하려고 전화했지. 뭐? 네가 식당을? 개업이 언제야? 이번 주말. 시간 되면 와서 맛있는 거 먹고 가. 아들도 데리고 와.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 친구의 식당 개업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저는 아들을 데리고 오랜만에 외출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있지는 못했어요. 어렸던 아들이 갑자기 몸이 안 좋은지 칭얼대는 바람에 그마저도 급하게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서운해하지 않고 제 손에 여러 가지 음식을 챙겨줬어요. 현정아, 이거 가져가. 개업떡이랑 밑반찬 몇 개 챙겼어. 너 애 키우고 일한다고 밥이나 제대로 해먹겠어? 뭘 이런 것까지 챙겨줘. 안 그래도 되는데. 고맙다 주리야. 잘 먹을게. 그래, 바쁜데 와줘서 고맙고. 또 연락하자. 조심히 가. 그렇게 각자의 삶에 매달리다 보니 예전처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일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언제 한번 보자라는 말은 늘 했지만 막상 날짜를 잡으려고 하면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았죠. 대신 바쁜 틈에 전화 한 통, 메시지 몇 줄로 안부를 나누는 게 전부였습니다. 주리가 보내온 가게 사진을 보고 응원했고 저는 아이 사진을 보내며 이렇게 컸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아이가 직접 주리를 만날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멀어진 건 아니었어요.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워킹맘으로서 아들을 키우면서 늘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건 미안함이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 아침에 얼굴 보고 저녁에 잠든 얼굴을 보는 날이 더 많았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들과는 어떻게 지내는지 하나하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큰 말썽 없이 잘 자라줬어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말 잘 듣는 아이였고, 선생님들께서도 조용하고 착한 아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든다는 걸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띄게 말수가 줄어들었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져서 어디 다녀왔냐고 물으면 그냥 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면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게임만 하거나 밖에 나가면 연락이 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담임 선생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영훈이 어머님 되시죠? 저 영훈이 담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일이 바빠서 한번 찾아뵙지도 못했네요. 근데 어쩐 일로 전화를? 혹시 저희 영훈이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요? 아, 그게 아니라 학부모 면담 시기인데 영훈이 부모님만 안 오셔서요. 네? 학부모 면담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라 당황스러웠죠. 선생님은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다며 전화를 건 이유를 말했죠. 어머님이 학교로 오시면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영훈이가 1학년 때보다는 성적도 많이 떨어지고, 무엇보다 요즘에 같이 어울려 다니는 친구들이 좀 걱정이 돼서요. 특별히 큰 사고를 친 건 아니지만 소란을 피우는 일도 많아졌고, 다른 친구들과 싸우는 일도 몇 번 있었거든요. 정말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주의를 주겠습니다. 네, 지금 시기가 조금 힘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가정에서 부모님이 계속해서 관심을 주시면 또 좋아질 겁니다. 그럼 나중에 한번 뵐게요. 담임 선생님의 전화를 받은 날, 저는 조금 일찍 퇴근하고 집에서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저녁 때가 한참 지나고 들어온 아들은 거실에 앉아있는 저를 한번 쓱 보더니 별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뒤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이영은, 너 엄마한테 할 말 없어? 아, 왜 그래 또. 할 말 없어. 나 옷 갈아입을 거니까 나가. 너 학부모 면담 있다는 거 왜 말 안 했어? 아들은 그 말을 듣고는 뜨끔하는 것 같았지만 곧 퉁명스럽게 답했습니다. 내가 말해줬으면 올 수는 있고, 그동안 얼마나 나한테 관심이 있었다고 그래. 그냥 평소대로 해. 원래 하던 대로. 갑자기 왜 이래? 영훈이 너, 그게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아, 됐어. 나 피곤해. 씻고 잘 거니까 그만 좀 하고 나가줘. 제가 알던 아들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사춘기라고는 해도 유독 더 엇나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죠. 결정적인 장면을 본 건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이번에는 학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들이 한 달 넘게 학원에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 학원비를 낸다고 돈은 다 받아갔는데 나오지 않는다니 저는 믿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아들에게 연락을 해봤습니다. 영훈아, 너 어디야? 어디긴 학원이지. 이 시간에 나 학원에 있는 거 몰라? 정말 학원이라고? 그렇다니까. 나 이제 수업 들을 거니까 귀찮게 연락하지 마. 아들은 어느 순간부터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눈을 마주치지 못하거나 말끝을 흐리기도 했는데, 이제는 거짓말을 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깜짝 놀라며 믿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이내 곧 침착한 말투로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춘기가 심하게 오는 애들이 있대. 우리 영훈이도 지금 잠깐 방황하는 거라 생각하자.
아까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는데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 정말 잠깐이겠지? 그래, 나도 저맘때는 부모님한테 이유 없이 반항하고 그랬어. 사회 나와서 힘든 거 겪으니까 바로 철들었지.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마음 한편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아들 걱정에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거래처를 몇 군데 도는 외근 일정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운전을 하며 이동하던 중 우연히 아들이 다닌다는 학원들이 몰려있는 거리로 들어서게 됐어요. 늘 차로만 지나던 길이었는데 신호에 걸려 잠시 멈춰서는 순간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이었어요. 교복 위에 후드 집업을 걸친 영혼이가 또래 남자애들 몇 명과 함께 서 있더라고요. 교복도 제대로 입지 않았고 말투나 행동 역시 어딘가 거칠어 보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욕설 섞인 웃음소리가 차 안까지 들릴 정도로 시끄럽기까지 했죠. 아들은 그 무리 한가운데에 섞여 있었어요. 제가 아는 조심스럽고 말수 적던 아이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길을 건너더니 학원 건물이 아니라 PC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 아들이 주변을 한번 훑어보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누가 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하는 것처럼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지만 저는 바로 출발하지 못하고 백미러로 그 건물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는데 머릿속은 시끄러웠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들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본체만체 하더니 계속 게임만 하고 있더군요. 너무 화가 나서 컴퓨터 코드를 뽑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화를 냈죠. 아,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코드를 뽑아? 아, 애들이랑 한창 재밌었는데. 이영훈, 너 요즘 뭐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너 학원은 갔다 왔어? 아, 그놈의 학원. 당연히 갔다 왔지. 너 이제 거짓말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구나. 학원에서 진작 연락 왔어. 너 안 나온 지 한 달도 넘었다고. 너 요즘 왜 그래? 그리고 같이 어울려 다니는 그 애들은 또 뭐야? 학원비도 그 애들이랑 노는데 쓴 거야? 어? 아들은 놀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계속 나무라자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쾅 닫고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크게 울렸고 저는 한동안 아이 방 안에 혼자 남겨진 채로 있었죠. 놀라서 들어온 남편이 무슨 일이냐 물었고 그이에게도 제가 본 걸 전부 말해줬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노력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겨울 방학을 앞두고 기말고사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종이를 펼쳐보는 순간 저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과목마다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성적이 뚝 떨어져 있었어요. 참고 참다가 그날은 결국 화를 냈습니다. 이영훈, 너 이리 와서 앉아봐. 너 성적이 이게 뭐야? 공부는 해서 뭐 하는데? 뭐? 해서 뭐 하냐고?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렇잖아.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영훈아, 너 정신 차려. 언제까지 못된 짓만 하고 다닐래? 어? 너 이렇게 가다가 큰일 나. 이번 겨울방학에는 PC방도 줄이고 공부 좀 하자. 어? 아들은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속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남편이 말해봐도 아들의 행동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가 대화를 하려 할수록 엇나가기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학교에서 방학식을 마치고 돌아온 아들이 뜬금없이 비싼 패딩을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말이 거칠어졌어요. 뭐, 패딩? 너 지금 패딩 사달라고 했어? 다른 애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다고. 와, 이영훈, 내가 진짜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온다. 요즘 네 행동을 봐. 게다가 성적은 그렇게 형편없이 받아놓고 옷 사달라는 말이 나와? 지금 그럴 상황이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다른 애들 부모들은 성적이 좋든 나쁘든 사달라는 거 척척 잘만 사주더라. 엄마는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맨날 일만 하지. 나한테 관심이나 있어? 있냐고. 해준 게 뭐가 있냐는 말에 저도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말은 더 날카로워졌죠. 그러다 저도 모르게 아들의 뺨을 때리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저도 남편도 그리고 아들도 시간이 멈춘 듯 꼼짝하지 않았어요. 아들은 얼굴을 감싸쥐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얼어붙은 집안 공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이 됐습니다. 남편이 다급하게 저를 깨웠어요. 여보, 영훈 엄마, 일어나봐.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왜 그래요?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 6시도 안 됐잖아. 무슨 일인데 자는 사람을 깨워. 아, 빨리 일어나 보라니까. 우리 영훈이가 없어졌어. 집을 나갔다고. 전화도 안 받아. 생각지도 못한 말에 일어나 아들 방으로 달려가 보니 남편 말대로 자고 있어야 할 아들은 보이지 않았고 옷장마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패딩 그거 얼마나 한다고 그냥 사줄 걸 그랬어. 이렇게 집까지 나가서 우리 영훈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지? 그 애들이랑 어울리면서 어디 가서 나쁜 짓이라도 하면 어떡해? 5살짜리 애도 아니고 너무 걱정하지 마. 그리고 우리 아들 성격 알잖아. 나쁜 짓 할 애는 아니야. 일단 영훈이한테 계속 연락하면서 기다려보자. 저 역시 마음이 타들어갔지만 겉으로는 애써 침착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조용히 경찰에 신고를 해두었습니다. 회사에 나가 앉아 있어도 마음은 온통 어디선가 떠돌고 있을 아들에게 가 있었고 서류를 몇 번이나 다시 읽어도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지 않을까 모르는 번호가 뜰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 친구 주리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어요. 오랜만에 연락이 왔다 싶어 메시지를 열었는데 친구가 보낸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현정아, 이 남자애 네 아들 맞지? 저는 문자를 보자마자 바로 주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는 거의 바로 전화를 받았어요. 주리야, 사진 속 그 애 우리 아들 맞아. 거기 어디야? 네가 직접 찍은 거야? 야야, 진정해, 진정. 여기 우리 식당이야. 얼굴이 익숙하다 싶더니 역시 네 아들이었구나. 야, 네 아들 많이 컸다. 못 알아볼 뻔했어. 뭐? 너네 식당? 거길 걔가 어떻게 알고 갔지? 모르고 들어왔겠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얘가 식당으로 들어와서는 다짜고짜 일을 시켜달라는 거야. 자기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가라고 했는데 얼굴이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더라고. 친구는 그때 제 메신저 프로필 사진이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들과 나란히 찍은 사진을 올려뒀었거든요. 그걸 보고는 다시 아이 얼굴을 유심히 보니 분명 제 아들이 맞았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어디선가 굶고 있거나 더 나쁜 길로 빠진 게 아니라 우연히 친구의 식당에 갔다는 사실에 걱정스럽던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죠. 친구는 계속 말했습니다. 네 아들 같아서 일단 앉혀서 밥을 먹이곤 있는데 얘 어떡하냐? 집으로 돌려보낼까? 아니면 네가 올래? 잘됐다. 그냥 이참에 원하는 대로 일 한번 시켜줘. 마침 방학이라서 학교 갈 일도 없으니까. 뭐? 일을 시키라고? 왜? 무슨 일 있어? 주리야, 사실 우리 아들 오늘 새벽에 가출했다. 저는 친구에게 그동안 아들과 있었던 일도 가출을 하게 된 이유도 빠짐없이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 야, 사고 한 번 안 치던 모범생 박현정한테 어떻게 이런 아들이 태어났을까? 그러니까 말이다. 아무리 사춘기라고는 해도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주리야, 일단 우리 아들 일 한번 시켜줘봐.
정말? 그래도 돼? 우리 가게에서 일하는 거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새벽부터 나와서 준비해야 하고, 점심 장사는 전쟁이야, 전쟁. 나 네 아들이라고 봐줄 생각 없다. 차라리 잘 됐어. 근데 주리야, 네가 내 친구라는 사실은 말하지 말고 일단 일만 시켜줘. 그래, 알았다. 근데 미성년자라서 일할 거면 서류가 필요하거든. 내가 알려줄 테니까 준비해서 보내줘. 저는 필요한 서류를 챙겨 친구에게 보냈고, 다음 날부터 아들은 주린의 식당에 정식으로 출근하게 됐습니다. 남편에게도 사실대로 말을 했습니다. 여보, 영훈이 말이야. 우리가 가서 데려오자. 아직 어리기도 하고 힘든 일도 안 해봤는데 괜히 패만 끼칠까 걱정이야. 다른 데도 아니고 주린에 있다니까 별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한번 지켜보자. 일하다 힘들면 들어오겠지. 그날 이후로 저는 친구를 통해서 아들의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빠짐없이 알려주었죠. 영훈이는 아는 형네에서 지낸다고 했습니다. 친구의 친형이라는데 자취방이 그 근처라 주린의 가게에 가서 일 시켜달라고 한 거였죠. 친구 부부가 하는 식당은 아침부터 점심까지만 장사를 하는 곳이었어요. 메뉴는 두세 가지로 단출했지만 근처에서는 이미 소문난 맛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가까워지면 회사원들, 학생들, 인근 상인들까지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영업시간은 짧았지만 그 몇 시간 동안은 숨 돌릴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바쁜 식당에서 아들은 새벽부터 출근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기 전부터 바닥을 쓸고 닦고 그날 쓸 채소를 다듬고 쌀을 씻고 국 냄비를 옮기는 일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점심 장사가 시작되면 그때부터는 말 그대로 전쟁이었고 잠깐 물 한 모금 마실 시간도 없이 접시를 나르고 설거지를 했다고 했습니다. 주리는 약속한 대로 제 아들이라고 특별히 봐주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덜 시키지도 않았고 힘들어 보인다고 쉬게 하지도 않았죠. 성인 직원들과 똑같이 일했고 일이 느리면 느리다고 바로 말했고 실수하면 그대로 지적했습니다. 안 해본 일이라 힘들어서 며칠 못 가 그만둘 줄 알았는데 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역시 그게 신기했다고 했죠. 그렇게 한 달쯤 흐른 늦은 오후 친구에게 이번에는 전화가 왔습니다. 주리야, 오늘은 웬일로 전화를 했어? 혹시 우리 아들이 무슨 실수라도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아들이 그만둔다고 하더라. 그리고 친구는 그날 점심 장사가 끝나고 있었던 일을 말해줬습니다. 제 아들이 식당에서 일한 지 한 달이 됐기에 월급을 주려고 계산을 해보고 있는데 아들이 친구 앞에 서서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주리는 일부러 모른 척 왜 그러냐 물어봤는데 아들은 그제야 참고 있던 말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네 아들이 사실대로 말하더라고. 이 가게 처음 온 날 자기가 엄마와 크게 싸우고 가출을 했다고. 근데 여기 와서 일을 해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힘들어서 부모님 돈 버는 게 떠올랐대. 우리 엄마 아빠도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었구나 하고 말이야.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 집에서는 투정만 부리고 엇나가고 옷 사달라고 철없는 말만 했던 게 부끄럽다더라. 영훈이 걔는 별말을 다 한다. 나도 네 아들한테 한마디 해줬어. 네 나이에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하는 게 제일 쉬운 일이라고. 걔도 여기서 일하면서 스스로 깨달은 게 많을 거야. 나도 그랬잖아. 맞아, 주리 너도 직접 돈 벌고 나서 철 들었잖아. 우리 아들도 너처럼 철 좀 들었으려나? 아마 그럴걸. 암튼 월급 잘 챙겨서 돌려보냈어. 그러니까 너도 오늘은 아들한테 너무 뭐라 하지 마. 걔도 직접 깨달은 게 많을 거야. 친구와 통화를 끝낸 뒤 저는 마음이 묘했어요. 어린 줄만 알았던 아들이 한 뼘 더 자란 듯 했거든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일주일도 못 버티고 도망칠 줄 알았던 아들이 한 달을 채운 게 기특했습니다. 그날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갔더니 한동안 보지 못했던 낯이 익은 아들의 운동화가 현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들어갔더니 남편과 아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본 아이의 얼굴은 살이 빠져서 반쪽이 되어 있었죠.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지냈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들은 제가 들어온 걸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철없이 굴었는지, 두 분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 영훈아, 괜찮아. 이제라도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왔으면 됐어. 괜찮아, 괜찮아. 아들은 제 품에서 한참을 울다가 조금씩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와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현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린의 식당에서 한 달간 일하고 받았다던 그 월급이었죠. 저는 모르는 척 시치미를 떼고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돈이야? 실은 엄마, 그동안 나 식당에서 일하면서 지냈었어. 이거는 한 달 동안 일하고 받은 월급이야. 그래? 근데 이걸 왜 나한테 주는 거야? 영훈이 네가 번 돈인데 이걸로 전에 사달라고 했던 그 패딩 사면 되겠네. 그 식당에서 일 시작할 때만 해도 그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막상 일해보니까 내가 힘들게 번 돈인데 옷 한 벌 사는데 쓰기는 싫더라고. 아까워서 못 쓰겠더라. 돈 버는 거 너무 힘들어. 그동안 나는 엄마 아빠가 맨날 이렇게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너무 쉽게만 생각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건 엄마가 써. 그래, 그럼 일단 이 돈은 엄마가 맡아둘게. 그리고 엄마 아빠, 나 이제 다시 마음 잡고 공부 열심히 해볼 거야.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혼나서도 아니야. 내가 직접 내린 결론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가 있던 한 달 동안 조금은 어른이 되어 돌아왔다는 걸 말입니다. 아이 일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서 저는 주리를 따로 만났습니다. 가게가 한가해진 오후 시간에 친구네 식당 근처 카페에 앉았죠. 커피가 나오기도 전에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주리야, 진짜 고마워. 너네 가게에서 한 달 일하고 나더니 우리 영훈이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어. 예전에 착하고 성실했던 모습으로 돌아왔다. 얘는 우리 사이에 뭘 고맙다고 하고 그래.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나는 원래 하던 대로 일만 시켰어. 주리는 별일 아니라는 듯 손을 내줬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네 아들 일하는 거 보면서 나 어릴 때가 떠오르더라. 나도 우리 부모님 속만 썩이다가 돈 벌어보고 나서야 세상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지 알게 됐잖아. 나는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네 아들은 어릴 때 몸으로 부딪혀보고 알게 됐으니까 이제 속 썩일 일은 없을 거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지금은 마음 잡은 것 같긴 한데 또 이럴까봐 불안하기도 해. 주리야, 자식 키우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 대학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그 말에 친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답도 없고 잘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게 자식 키우는 일 같았어요. 다행히 아들은 그날 이후로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혹시나 작심삼일이 아닐까 조마조마했지만 그 마음은 오래 갔습니다.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책상 앞에 앉았고 그동안 친하게 지냈던 못된 친구들도 다 정리를 했죠. 그리고 더 이상 PC방도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학원과 독서실을 오갔어요. 그랬더니 성적은 생각보다 빠르게 올랐습니다. 중위권을 맴돌던 아이가 어느새 상위권에 안착했고 선생님들로부터 태도가 달라졌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아들은 저희 말도 잘 듣고 학교 생활도 성실히 하면서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켜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는 결국 우리가 감히 기대하지도 못했던 명문대에 당당히 합격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와 남편은 서로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기쁨의 눈물만 흘렸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저는 아들에게 제 친구 주리를 소개시켜주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아들을 데리고 친구네 식당으로 갔어요. 엄마, 여기는 내가 일했던 식당인데 어떻게 알았어요? 다 아는 수가 있지. 자, 들어가자.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친구가 먼저 저를 알아보고
제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저희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반갑다는 저를 끌어안았죠.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지만 그 특유의 씩씩한 기운은 언제 봐도 똑같았고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었어요. 그 모습을 본 아들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잔뜩 커진 눈으로 저와 주리를 번갈아 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묻더군요. 엄마, 그리고 사장님, 두 분이 어떻게 원래부터 알던 사이였던 거야? 그래, 사실은 말이야. 이 식당 사장님이 엄마 친구야. 아주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 엄마한테 친한 친구 있다고 했었잖아. 그게 주리 이모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의 얼굴이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입을 살짝 벌린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머릿속에서 뭔가를 급하게 맞춰보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때 주리가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다 웃으며 말했습니다. 영훈아, 이제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모라고 불러. 내가 무릎에 올려놓고 놀아주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모가 이런저런 일을 한다고 바빠서 자주 못 봤네. 넌 기억 안 나지? 네? 네, 근데 이렇게 말 듣고 보니까 어렴풋이 알 것 같기도 하고. 괜찮아, 일부러 아는 척 안 해도 돼. 솔직히 말하면 네 엄마가 프로필 사진에 너랑 찍은 사진 올려둔 거 안 봤으면 나도 못 알아볼 뻔했다. 아들은 그제야 조금 긴장이 풀린 듯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어딘가 민망함과 고마움이 섞여 있는 것 같았죠. 친구는 손님들이 거의 빠져나간 뒤 식당에서 파는 음식을 저희에게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밥을 다 먹은 뒤에 진지한 얼굴로 말을 꺼냈어요. 영훈아, 이모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들어줄 수 있을까? 네? 부탁이요? 무슨 부탁이신지. 다른 게 아니고 이모한테 딸이 하나 있거든.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데 머리는 괜찮은데 공부를 안 해. 네가 이번에 명문대 합격했잖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딸 공부 좀 봐줄 수 있을까? 과외비는 걱정하지 마. 이모가 다른 사람보다 넉넉하게 줄게. 아들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모. 제가 도움이 된다면요. 그래, 그래, 고맙다. 이모는 크게 안 바래. 너나 네 엄마처럼 공부 잘하는 건 바라지도 않아. 그냥 어디 가서 무시만 안 당할 정도로 중간만 갈 수 있게 만들어줘. 그날 이후 아들은 주리의 딸 공부를 봐주며 자신의 생활도 더 단단히 다져갔습니다.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길로 가고 싶은지도 조금씩 또렷해졌고, 미래를 막연히 두려워하던 아이는 하나씩 계획을 세우는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리의 딸도 많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책상 앞에 오래 앉아있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들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고 자기 진로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더군요. 주리는 그런 딸을 보며 쟤도 이제 사람 됐다 라며 툭툭 웃어넘기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는 숨기지 못한 뿌듯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진정한 친구 하나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요. 예전에는 그 말이 조금은 과장처럼 들렸습니다. 각자 자기 삶을 꾸려가기에도 벅찬 세상에 진정한 친구가 있든 없든 그게 무슨 상관일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서로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순 없어도 인생이 가장 흔들릴 때 곁에 서 있는 사람, 잘못된 길로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말없이 한 번쯤 붙잡아주고 괜찮은 척해도 이미 다 알아보고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시 제자리에 설 힘이 생긴다는 걸요. 제게는 주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적 낯선 동네 놀이터에서 손을 잡아 끌어주던 순간부터 각자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지금까지도 말입니다. 우리는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삶이 바빴고 연락이 뜸해질 때도 많았죠. 그래도 이상하게도 정말 필요할 때는 항상 서로를 알아봤어요. 오래 보지 않아도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주리를 떠올리면 고마움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진정한 친구 하나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는 말,
이제는 그 말에 저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